네, 이제부터 오늘의 핵심 내용인 주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발표는 총 두 분께서 준비를 해주셨고요. 이후 발표 내용을 바탕으로 토론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본 세션에는 타이머를 따로 운영하진 않습니다만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각 발표자께서는 안내된 발표 시간을 꼭 지켜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발제. 임정덕 부산대학교 명예교수님께서 맡아주셨는데요. 북극항로 시대 부산시의 역할과 과제를 주제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임정덕 교수님을 큰 박수로 모셔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항로라는 것은 길의 일종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길이라는 관점에서 인류 발전의 역사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길의 기능이나 역할이 많지만은 제일 아마 중요한 것이 연결이 아닐까 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 또는 지역과 지역 사이, 나라와 나라 사이의 연결이라는 것이 그 관계를 규정하고 또 앞날을 예측하게 만드는 매우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런 연결이라는 관점에서 일단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길은 물리적으로는 대로도 있고 또 소로도 있고 골목길, 사이길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인류는 끊임없이 길을 만들고 다듬고 개척하고 또는 발견하려고 쉼없이 노력해 왔고 아마 앞으로도 더 계속하리라고 예측이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길이라는 것은 물리적인 길뿐만 아니고 우리가 흔히 삶의 길 또는 도의 길 이런 식으로 길을 생각해 이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또 정서적으로 관계적으로 해서 우리가 나가는 길이 나그네 길인지 꽃길인지 가시밭길인지 고난의 길 이런 식으로도 생각하고 다시 길은 성공하는 길이 그 성공은 결국 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만 국가나 민족적으로 보면 어떤 정복을 또는 승리를 의미하기도 하고 또는 실패 또는 패망의 길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사실은 우리가 이런 걸로부터 길의 의미를 좀 생각하면서 우리의 본 주제를 다루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길 가는 주체는 똑같이 공통된 소망과 또 그 소망에 따르는 노력을 합니다. 첫째는 목적지까지 가는 거리, 가는 시간 또는 가는 방법을 개선하고 특히 단축시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류 역사를 아까 길의 관점에서 보면요. 직선, 지름길을 발견하고 만드는 게 그게 인류의 어떤 큰 과제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그 길은 더 좋거나 더 나은 길로 만들어 나가야 되겠다는 집념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왔다고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길의 역할을요. 인류 역사 발전사적으로 한번 간단히 생각해 보면요. 길은 연결과 기회를 창출하는 역할, 수단을 하는데 첫째는 많은 길들이 중심과 주변으로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그림에서도 나오겠습니다만 이 로마 시대, 로마가 이렇게 세계를 주름 잡고 한때 완전히 세계를 제패했던 핵심적인 요인 중에 하나가 길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모든 길은 로마로. 그래서 로마를 중심으로 해서 각 지역이 연결되면서 이 로마가 흥왕하게 된 것이죠. 그 다음에 그 길의 역할과 기능 중에서 직통 우회 또는 지하철의 경우에 갈아타는, 이게 우리가 길을 설계하고 만들고 이용하는 아주 전형적인 세 가지 방법이겠죠. 직통으로 연결시키거나 우회를 시키거나 아니면 중간에 갈아타는 방식으로 연결시키는 거겠죠. 그리고 또 인류 역사를 또 길이라는 관점에서 다시 한번 정의해 보면은 항상 길을 개척하는, 길을 조성하거나 새로운 길을 발견하는 개척이 상당히 중요한 한 부분이다라고 할 수 있을 거고요. 그래서 소위 새 길, 없는 길을 새로 만들고, 특히 오래된 세대들은 아직도 기억하는 용어 중에 하나가 여러분 신장로 아닙니까? 한국은 정말 길이 부족한 나라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새로운 길을 만들어서 그거를 신장로라고 그러고요. 신장로라는 게 너무 신기하고 너무 새롭고 너무 편리한 시대가 여러분 불과 지금부터 5, 60년 또는 그 이전입니다. 전혀 다른 의미지만 한국은 여러분 5, 60년 이내에 완전히 변화된, 역전된 나라입니다. 적어도 지금까지는 세계사에 한국만큼 이렇게 빠르게 변화한 예가 없고요. 거기에 변화한 예의 으뜸이 선두가 한국이죠. 그래서 이 신장로라는 용어를 쓰면서 굉장히 새롭게 느낍니다. 그뿐만 아니고 또 인류 역사를 감아보면 신항로의 발견 또는 신항로의 개척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던가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강조하고 싶습니다. 수천 년 인류 역사 중에서요, 길과 관련해서 세계를 연결시키는 세 가지 중요한 연결 시도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로마 가도, 아까 얘기했죠. 그 다음에는 동양과 서양을 잇는 고래로부터의 실크로드,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길의 의미가 되겠죠. 이게 이것도 여기에 신장로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어쨌든 그 놀랍게도 벌써 유사 이래 동양과 서양을 잇는 이런 시도가 있었다 하는 것도 우리가 주목해야 되겠죠. 그리고 근대, 현대를 규정하는 세 번째 중요한 연결 시도가 대항해 시대입니다. 이로부터 지금 현대, 근대가 열렸다고 보고 여기서 나라와 민족과 또는 국가의 흥망이 갈라졌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15세기부터 시작된 대항해 시대를 잠깐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했던 대로 이게 로마 도로고 여기 실크로드죠.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만 이게 로마 가도의 하나의 예입니다. 여기에. 그리고 이게 초원길, 사막길, 이런 실크로드가 되겠죠. 여러분, 15세기부터 해양의 시대가 시작됐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해양의 시대를 제일 잘 시작하고 활용할 수 있었던 나라는 놀랍게도 명나라입니다. 여러분, 명나라 14세기, 15세기예요. 명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발달된 나라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때 명나라가 이 군사적으로도요, 화약을 만든다든지 또는 항해술 나침판을 만든다든지 또는 그 조선 기술에서도 큰 선박을 만들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명실공히 세계를 제패하고 개척할 가장 유리한 위치에 있었는데 이 나라는 결국 그보다 훨씬 뒤늦게 출발한 좀 극단적인 표현을 하면 별로 보잘것없던 서양에 뒤처지게 되는 그런 아주 결정적인 계기를 마련하게 됩니다. 그게 여러분 아시는 정화라는 사람과 콜럼버스의 차이입니다. 정화는요, 15세기 초부터 그 당시 명나라 영락제의 명을 받고요, 한 10여 차례로 세계 시찰 탐험을 시찰 여행을 합니다. 대규모 선단을 데리고요. 그래서 기록상으로도 아프리카의 마다가스카르까지 갔다 온 그런 기록이 있고요. 그런 정도의 경제력과 기술력과 부를 가지고 있던 나라가 명나라입니다. 그런데 정화가 본 세계와 정확하게 70년 뒤에 아주 조그만 배를 가지고 탐험을 시작한 콜럼버스하고 완전 정반대였단 말입니다. 이거 한번 보십시오. 정화는 1420년부터 10여 차례 이상, 콜럼버스는 92년에, 정화는요 300척이 넘는 어마어마한 대규모 선단을 가지고 했고요. 콜럼버스는 불과 3척의 조그마한 배, 어느 정도의 그 사이즈를 한번 보십시오. 이게 정화의 기함입니다. 이게 콜럼버스의 기함입니다. 뭐 규모나 뭐 이런 걸로 상대가 안 되는 거거든요. 앞으로 가려면 어떻게 해요? 그거. 그런데 항해 목적이 달랐습니다, 여러분. 정화는요, 황제의 명을 받고 소위 시찰을 하라고 정세를 살핀. 명나라 영락제는요, 자꾸 해적들이 출몰을 해서 괴롭히고 하니 귀찮고 힘들고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한번 나가봐라. 나가보고 잠재적인 위험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살펴보고 오너라. 그래서 정화가 10여 차례 이상 아프리카까지 가보고 와서 한 보고가요, 별거 없습니다. 이거 이대로 이 말을 용어를 썼는지는 제가 알 수 없습니다만 아마 짐작컨대 가보니까 다 별거 없고요, 위협적인 요소가 없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지 않아도 골머리를 앓고 있던 영락제가 그 잘 됐네. 앞으로는 모든 해안을 봉쇄해. 그리고 유명한 공도 정책, 섬을 배우는 정책을 한 거 아닙니까? 거기에 또 아주 직접적인 피해자가 어느 나라입니까? 조선입니다. 조선도 명의 명령을 따를 수밖에 없으니까 공도 정책을 그대로 따라서 한 거거든요. 한번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만약에요, 그때 이 명나라가 공도 정책을 안 하고 조선이 안 따랐다면 그때 세종대왕이 자꾸 해적이 출몰을 하는 대마도를 점령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대마도를 점령하고 그대로 놔뒀겠어요? 그 우리나라 거로 만들든지 아니면
제가 개인적인 견해로는요. 그때 그래도 세종대왕이 거기 주재관이라도 하나 놔두고 왔으면 오늘날 한일 관계, 세계 정세가 동양 정세가 달라집니다. 그런데 그 명나라 정책 때문에 그대로 뭐 한번 정벌만 하고 끝냈거든요. 그래서 그게 일본 땅 된 거 아닙니까? 그 뭐 이건 아주 사소한 에피소드입니다만 이런 식으로 세계가 달라진 겁니다. 그런데 콜럼버스는요, 뭐하러 갔습니까? 탐험하러 갔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뭡니까? 콜럼버스는 신대륙을 가져왔단 말이에요. 남미, 북미라는 엄청난 대륙을 결국 소독으로 가져온 거고요. 이 보시다시피 정화는 이거를 가져왔습니다. 아프리카에서. 기린, 그 당시에 책에만 나오고 얘기로만 나오던 기린이란 동물이 상스러운 동물로 다 있었는데 실제로 이걸 가져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로써 동서양의 운명과 뒤의 역사가 바뀌게 된 겁니다. 중국은 해안봉쇄, 콜럼버스는 영토 확장으로 진행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가가 너무나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뒤에 시간이 있으면 제가 제 경험을 잠깐 얘기하려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결국 신항로가 개척되고 그게 뭐하고 맞물립니까? 산업혁명하고 맞물립니다. 이거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항로 이런 거를 뭐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게 아니라 인류 발전의 역사에 길의 의미, 그리고 길을 개척하고 발견하고 이용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뭐 시간 관계로 이 자세히 설명하지 않겠습니다만 결국 세계의 회랑전제, 모든 나라, 모든 세력들은요 전략적인 연결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 왔고 지금도 노력합니다. 아시다시피 중국으로부터 시작해서 러시아로 이어진다든지 인도로부터 시작해서 뭐 유럽으로 연결된다든지 아니면 서로 내부적으로 연결한다든지 하는 연결에 매우 주력하고 있고 뭐 지금만 그런 게 사실은 과거부터 했지만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미안하지만 내 물 좀 줘. 내 좀 갖다 주면 좋겠네. 내 그 컵을 주시면. 그 다음에요. 이 논의를 위해서 이 해협이라는 거를 잠시 언급을 하고 지나가겠는데요. 여러분, 해협이란 게 해로를 연결하는데 연결고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지역이, 어떤 나라가 해협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냐가 상당한 차이를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뭐 우리 역사에서 잘 나오는 대로 도브 해협, 보스포러스 해협, 말라카, 싱가포르 해협, 아덴만 지금 뭐 해적들이 출몰한 이게 지금 이 석유 수송의 통로 아닙니까? 그 다음에 정말 다행스럽게도 우리는 대한해협. 그 대한해협의 중심지가 부산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연결의 통로를 한번 잠깐 생각하고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북극 항로와 한국 부산의 기회는요, 역사상 처음 맞는 길과 관련된 기회와 도전 및 응전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은 지금까지 길과 관련된 기회도 없었고 도전도 없었고 그 기회와 도전이 없으니 자연히 리스폰스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드디어 이게 나타나게
된 겁니다. 자, 뭐 이것도 잘 아시는 내용일 걸로 생각해서 뭐 더 구체적으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이런 식으로 말라카 해협을 거쳐서 수에즈 운하를 거쳐서 도브 해협을 통해서 서양과 연결되는 이런 지금 운송 수송 방식을 가지고 있었는데, 만약에 북극해 항로가 열린다면은 전혀 반대 방향으로, 그런데 이 항로의 길이가 짧고 시간이 덜 들리니까 이게 뭡니까? 이게 전략적 이점이고 경제적인 이점 아니겠습니까? 예. 이것도 지금 북극은 완전히 이런 식으로 얼음에 막혀 있었던 것이, 아까 우리 연합통신의 이 지부장님이 언급을 했습니다만, 이 세상에 절대적으로 좋은 건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것이 좋으면 그 반대로 상대적으로 좋지 않은 것, 불리한 것도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옆으로만 잠깐 다니게 돼 있었는데 40년, 50년대로 가면 얼음이 굉장히 많이 녹아서 이제는 소위 북동 항로뿐만 아니라 북서 항로도 완전히 나오고, 극단적으로 보면 이런 식으로 직선 항로도 가능할 거라는 예측이 있습니다. 이건 예측이니까 반드시 우리가 섣불리 단언하기는 어렵겠죠. 그러나 이런 식으로 환경적인 요인 또는 무슨 이런 다른 요인을 고려하든 고려하지 않든 간에 길은 이런 식으로 열리게 돼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인지해야 되겠죠. 부산과 관련돼서 4대 글로벌 기회로 그동안에 우리가 생각하고 있던 한반도 평화 시대의 태평양으로 나가는 것, 그 다음에 신북방 남방 경제권의 가교 역할을 하는 것, 그 다음에 동북아 에너지 허브, 이것도 사실은요, 만약에 남북한이 통일이 됐거나 아니면은 어느 정도 뭐라고 그렇게 왕래가 확실히 있었다면은 진작 이루어질 수 있는 루트입니다. 극동 러시아 시베리아 지역에 있는 가스가 이런 식으로 이걸 거쳐서 부산으로 통해서 완전히 세계로 수송되는 이런 루트, 상당히 경제적인 루트인데, 이게 저는 지금부터 한 30년 전에 여기 좀 깊이 좀 관련했던 적도 있습니다만, 지금도 여전히 가능성으로만, 상상으로만 남아있죠. 그리고 지금 아까 우리 소개한 대로 북극 항로가, 그래서 부산은 지금 중복적으로 어떤 기회가 도래된 것은 사실입니다. 넘어가고 다시 한번 보면은 지구 온난화로 북극 해빙이 감소함에 따라 북극 항로의 계절적 이용 확대 시, 이것도 사실 우리가 유념해야 됩니다. 이 상시 이용은 아직까지 전망되고 있지 않거든요. 계절적 이용 확대 시 부산 로테르담 항로 기준 수에즈 운하 항로보다 약 10일 정도 단축된다. 엄청난 시간적 절약입니다. 그리고 시간적 절약이 뭐를 나타냅니까? 비용적 물류 비용의 절감 아닙니까? 엄청난 결과입니다. 그리고 해적 위험이, 아덴만에 나오는 해적 위험이 없고, 연료 소비량 30에서 35% 감소, 그 다음에 컨테이너 운송 비용 약 3분의 1 감소,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물론 여기가 수에즈 운하가
만약에 뭐 막히면 또 희망봉으로 돌 수밖에 없는데 이거는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다시 또 이 북극 항로의 의미, 중요성이 더 부각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말로 이제는 우리가 뭐 늘 글에서 말해서 뭐 생각해 또 꿈에서 생각해왔던 북극 항로, 북극해 항로가 현실로 지금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사실은요 좀 좀 바로 얘기를 하면 언젠가는 안 열리겠나. 그래서 희망과 기대를 가지고 우리가 지나왔는데 이제는 현실적 가능성입니다. 지금도 물론 북극 항로를 다니는 쇄빙선이나 이런 또는 그 쇄빙선의 도움을 받은 선박들이 다니죠. 그러나 이제는 2030년대부터는 상당히 일반화된 보편적인 통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면은 신항로의 개척은 뭘 의미하느냐? 물류혁명을 특히 이런 항로상에 존재하는 항구나 항만이나 또는 나라들에게는 정말 물류혁명의 결과를 가져다 줄 수 있죠. 다만 시간적, 공간적 불확실성은 아직도 여전히 존재하니까 여기에 소위 섣불리 막 달라들면 나중에 우리 젊은 분들 주식 투자하듯이 너무 좋다고 달라들다가 완전 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 하는 것을 경계해야 될 필요는 있겠죠. 자, 그래서 북극 항로 개척에 따르는 예상 변화 우선은요. 그동안에 이 모든 화물선은 수에즈 운하를 지나갈 수 있는 정도의 크기 외에는 더 키울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나 화물이란 건 더 많이 실으면 더 많은 경제적인 효율성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더 대형화가 가능할 거다. 그 다음에 이제는 컨테이너 중심에서 발코 화물이나 에너지 중심으로 옮겨갈 수 있을 거다. 그 다음에 아까 언급했습니다마는 기후 조건과 계절에 따른 운항의 불규칙성 이거는 우리가 반드시 감수해야 되고 제가 부산시와 정부에 제안하는 것도 여기에 근거해서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특히 AI 기반 기술과 여건의 혁명적 변화를 미리 예상하고 미리 대비하고 미리 그거를 실현시켜야 되리라고 봅니다. 저는 지금 이 AI 기술 관련으로 물류나 이런 데서는 별로 지금 우리가 언급을 잘 안 하던데 AI 변화가요. 물류나 이런 거는 그대로 지나가거나 별 영향이 없으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똑같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변화를 우리가 미리 염두에 두어야 되겠습니다. 한 반도 안 했는데 5분 만에 끝내라고 그러네요. 그래도 시킨 대로 해야 안 되겠습니다. 자, 선박의 크기와 기능 이거는 우리가 준비 부문 그다음 적재 화물 종류의 예상 변화. 아시다시피 부산은 주로 이 50% 이상이 컨테이너 화물인데 지금까지 북극 항로를 다니는 배들은 거의 대부분이 원유, 그다음 발크 이런 식으로 중심이어서 이게 우리가 변화에 따르는 대응의 필요성과 대응의 조건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언급한 대로 선박 운항의 불규칙성
그다음에 아까 AI 시대의 도래.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그러면 중앙 정부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부산은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것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은요, 중앙 정부도 제가 그걸 해봤더니 나름대로 상당히 준비는 하고 있더군요. 예를 들면 북극 정책 기본 계획, 북극 활동 진흥 기본 계획, 2050 극지 비전 등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지금 운용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덧붙여서요, 지금 이 시간 관계를 많이 못 하겠는데, 여러분, 싱가포르이 지금 말라카 해협을 가지고 그동안 중심지 역할을 해온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앞으로 부산이 제2의 싱가포르의 역할과 기능을 해야 될 거라고 누구나 다 생각하겠죠. 기대하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거를 지금 생각해야 됩니다. 싱가포르는요, 도시이자 국가입니다. 우리가 이런 걸 강조를 안 하는데요. 싱가포르는 그런 좋은 항만을 가진 도시이지만은 동시에 그 자체가 국가니까요. 모든 정책을 다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잘 경험한 대로 부산은요, 한국의 도시 중에 하나,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이런 사고를 이제는 조금 고쳐 나가야 된다. 이거는 중앙정부가 특히 유념해야 될 상황입니다. 싱가포르든 국가, 동시에 국가라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모든 그 정책들이 바로 나올 수 있고요. 또 제대로 시행될 수 있습니다. 지금 KMI가 이거를 제안했던데 저는 참 좋게 생각합니다. K-아크틱 브리지를 설치해서 범부처 민간 연계의 통합 플랫폼을 만들어라. 아주 좋게 생각됩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에 덧붙여서 이것도 제안합니다. 북극 펀드, 아크틱 펀드를 조성해야 된다. 왜 그러냐? 이거는요, 우선 예산이 방대하고요. 그 다음에 이게 지금 불확실성도 상존하고 시간적인 불일치성도 있으니까 이거를 민간이 주도해서 해가지고는요, 승부가 안 됩니다. 그래서 아예 정부 주도로 민간도 참여해가지고 소위 아크틱 펀드를 조성하자 하는 게 저희 제안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부산이 대비해야 될 사항. 이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라서 넘어가겠고, 지금 우리가요, 부산의 동북아 물류 허브 역할과 기능을 강조하는데 전략적 연계가 필요하고요. 세계적 고효율 친환경의 스마트 항만으로 이제는 다시 또 그게 물류 또는 이런 이 시설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그 운영 방안도 완전히 획기적으로 바뀌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이 상업적인 측면에서요. 지금 우리가 전자상거래가 국내적으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다 이루어지니까 부산이 이런 것도 미리 항만의 역할을 생각해서 이거를 염두에 두고 계획을 짜자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요, 문제는 진짜 더 이상 할 수가 없네요. 트라이포트 시스템. 제목만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강조하지 않을 수 없네요. 제가 우선 묻고 싶은 거는요. 우리가 지금 이런
이런 시대를 맞이해서 체계적으로 인력을 얼마나 양성하고 있는가?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모른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냐면 별로 안 하니까 모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요, 이걸 더 굉장히 강조하고 싶습니다. 특히 스마트 항만을 위해서 이 인력 양성이 너무 중요한데 우리가 이게 좀 소홀하지 않은가? 그리고 아까 K 아쿠스틱 펀드에 대응하는 부산 아쿠스틱 브리지도 설립하면 좋지 않을까? 이건 뭐냐면 KAB의 어떤 실행기구로 BAB가 설립되면은 여러 가지로 저 장점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요. 물론 이제는 항만 및 배후단지 입지 기능이 재구성돼야 되겠고 이 자연이 이제는 뭐 아까 우리 잠깐 나왔지만은 화물 중심 컨테이너 중심에서 이제는 다양화 복합화 돼야 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저도 요번에 알게 됐는데 지금 부산 항만 운영 시스템도 고쳐야 되겠더군요. 지금 선사가 11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선사 간의 이동 비용이 발생한답니다. 요번에 제가 이거 준비하면서 알게 된 건데. 그다음에 연관 산업 단지의 연계와 조성 이것도 필요하겠죠. 시간이 없어서 더 말 못하겠습니다만 여러분 미리 해야 됩니다. 제가 절대 자랑하려고 하는 거 아닌데요. 저는 1980년대 말에 시키지 않았는데 이 연구를 했습니다. 부산 항만이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 미리 생각해보고 공부하고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요. 아쉽게도 끝내겠습니다만 제가요 1980년대 후반에요 이 부산 문현 산업단지를 국제금융센터로 만들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만약에 그때 그 제안을 받아들였으면 지금 정말로 부산이 국제금융센터로서 역할을 하겠죠. 그런데 정말 유감스럽게도요 듣지 않더군요. 약간 이런 식으로 우리가 미리 생각하는 게 좋지 않을까 제안합니다. 이 시간 관계로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서 이로써 마치겠습니다. 네, 임정덕 교수님 귀한 발표 감사드립니다. 우리 부산이 해양도시를 넘어 글로벌 물류 중심 도시로 도약하기 위해서 어떤 준비와 전략이 필요한지 깊게 한번 함께 생각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고생해 주신 우리 임정덕 교수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